어머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도연이가 나한테 장난감을 던지고 때리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좋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뭔데 우리 애 기를 죽이세요? 할머니한테 혼난 게 트라우마가 돼서 친구도 못 사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내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애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 줘야지. 어머님이 나이 먹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어머님이 방금 하신 그 행동은 학대예요. 요즘은 이러면 바로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니? 내가 손주한테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학대라고? 너는 시어머니한테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뭐가요? 애 기 죽이면서까지 뭐라고 하는 건 학대죠. 나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웠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컸어. 그건 어머님 아들 이야기고요.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교육시켜 달랬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입 닫고 애만 봐주시면 되는데 왜 선을 넘으세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키울 거면 왜 나한테 애를 맡겼어?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하지. 나도 이제 손주 더 이상 안 봐줄 거다. 이렇게 배운 손주가 나중에 친할머니한테 잘할 리가 있겠어?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 순간 이성을 잃은 며느리가 정말로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강정욱 씨입니다. 강 씨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인내심과 교육자로서의 품격은 그녀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가 사는 곳에서 불과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지만 얼굴을 본 지는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아들과 손주들을 보지 못하는 현실은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하는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받으면 늘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싶었지만 이제 강 씨는 알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강 씨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강 씨는 그녀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오히려 좋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첫 인사부터 명랑하게 웃으며 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답게 당차고 밝구나? 강 씨는 내심 기특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들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활발한 여자와 만나니 든든하기도 했죠. 하지만 몇 마디 대화가 오가는 동안 며느리는 교묘하게 시댁과의 거리두기를 시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할 일도 많은데 시댁에 신경 쓰면서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말이 잘 통하시는 분 같아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 씨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댁이 무서워 으름장을 내놓는구나 하며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때 몰랐었죠.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과할 정도로 시댁의 간섭 및 방문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강 씨에게는 끝도 없는 금지 목록이 주어졌습니다. 연락 없이 아들 집 방문 절대 금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말에 연락 금지, 명절 및 생일에 참여하라고 눈치 주기 금지까지. 마치 강 씨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은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며느리와 문 앞에서 만나 함께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죠. 강 씨가 현관으로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뒤를 돌아주시겠어요? 당황한 강 씨는 되물었습니다. 왜 뒤를 돌라고 하니? 하지만 며느리는 강 씨가 돌지 않자 몸으로 키패드를 가리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 씨는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단박에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못 보게 하려고 온몸으로 애쓰는 모습에 강 씨는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현관 비밀번호 볼까 봐 그래? 그거 봐도 못 외운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 키패드를 가리고 있다가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그 순간 강 씨의 가슴에는 서운함이 깊게 박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며느리는 시댁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목소리 내어 항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아들 부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일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강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 지혜가 워낙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은 며느리의 편만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좋았던 아들과의 사이도 어색하고 멀어졌죠. 강 씨는 마음속으로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랑 멀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강 씨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주도 생겼으니 며느리랑 관계가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가 생기면 며느리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달라질 거야. 강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가족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 방문은 물론 아들 집 방문까지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불편해요. 다음에 오세요. 심지어 손주 사진 한 장도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을 등한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강 씨는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첫 손주인데 얼굴도 한번 못 보게 하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강 씨의 마음에는 서운함과 함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뭐 잘못했나? 얘는 왜 이렇게까지 시댁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강 씨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손주와의 인연마저 끊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손주를 낳고 3개월 뒤 며느리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과 적대시하던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더니 강 씨의 생일에는 작은 선물까지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친근한 목소리에 강 씨는 내심 기뻤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손주를 봐달라고 하기 위한 며느리의 치밀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강 씨에게 육아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을 했고 그 외에는 철저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치 강 씨를 필요한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도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며느리의 부탁을 받고 손주를 보러 가면 며느리는 강 씨를 구닥다리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요즘은 아기 키우는 방식이 달라요. 어머님 세대와는 많이 다르니까 저희가 하는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맘카페와 인터넷 육아 정보를 맹신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을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육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 씨가 육아하며 쌓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모두 구닥다리로 치부했죠. 어머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아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혜야, 도연이가 너무 떼를 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맘카페에서 떼 쓰는 건 아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래요. 억지로 막으면 더 안 좋다고 하던데요. 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더욱 서운한 것은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 부모님과는 자주 만나며 손주들과 즐겁게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내랑 도연이 데리고 가서 처가댁에서 같이 식사하고 왔어요. 도연이도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 말을 들은 강 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해도 거절하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는 그렇게 자주 만나다니. 강 씨가 손주를 볼 수 있는 때는 오직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 좋겠다. 나도 돌봐줄 때 말고 도연이랑 같이 밥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아, 엄마. 아내가 아직은 시댁을 좀 불편해해서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아들의 말에 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가댁과는 매주 만나면서 자신과는 언제까지 거리를 두겠다는 건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를 일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그날도 손주를 봐달라고 강 씨를 부른 며느리는 집에 있으면서도 강 씨의 육아 방식에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어머님, 인터넷 맘카페에서 봤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며 멀쩡히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강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지혜야, 너도 집에 있는데 왜 나한테? 아, 저는 지금 SNS에 글 좀 올려야 해서요. 그런 사소한 일은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강 씨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돈 받고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건데. 얘는 왜 나를 가정부처럼 시키는 거지? 강 씨는 속으로 한번 확 뒤엎어버릴까 라고 생각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손주 도연이가 놀다가 할머니에게 장난감을 던져 강 씨의 팔을 맞춘 것입니다. 강 씨는 손주를 품에 안치고 조곤조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한테 장난감을 던지면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손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강 씨도 손주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연이가 나한테 장난감을 던지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좋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강 씨가 차분히 설명하자 며느리는 경악하며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우리 애 기를 죽이세요? 할머니한테 혼난 게 트라우마가 돼서 친구도 못 사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어른으로서 애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 줘야지. 그러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강 씨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어머님이 하신 그 행동 학대예요. 바로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손주한테 말 한마디 했다고 학대, 경찰을 불러? 너는 시어머니한테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교사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자신에게 학대라는 말을 듣다니 이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뭐가요? 애 기 죽이면서까지 뭐라고 하는 건 학대죠. 나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웠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컸어. 그건 어머님 아들 이야기고요.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교육시켜 달랬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입 닫고 애만 봐주시면 되는데 왜 선을 넘으세요? 그 말을 들은 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키울 거면 왜 나한테 애를 맡겼어?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하지. 나도 이제 손주 더 이상 안 봐줄 거다. 이렇게 배운 손주가 나중에 친할머니한테 잘할 리가 있겠어? 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며느리도 더욱 흥분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 순간 이성을 잃은 며느리가 정말로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지금 와주실 수 있나요? 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로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순간 며느리는 정신을 차린 듯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니 빠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화는 걸렸고 몇 분 후 정말로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의 질문에 며느리는 다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아무 일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미 경찰은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며느리는 뻔뻔하게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서요.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그만 흥분해서 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그 말을 들은 강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끝까지 그 소리를 하니? 왜 이제 나를 아주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러자 경찰은 손주 도연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무섭게 말했니? 손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서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나쁜 게 아니라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지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며느리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부인,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경찰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소한 다툼인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집안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손주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경찰까지 신고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분노에 빠진 강 씨는 그대로 가방을 맨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씨는 잔뜩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엄마 걱정은 해주는구나. 하지만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괜히 참견을 해서 동네 창피하게 그런 일까지 만들어? 선우야, 너는 이 상황에 그게 할 말이니? 강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좀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게 왜 남의 육아에 간섭을 해? 요즘은 애 심하게 혼내면 학대라고도 하더라. 뭐? 지금 며느리가 날 경찰에 신고했는데 한다는 말이 그거야? 엄마 걱정은 안 되냐고. 그래도 별일 없이 잘 끝났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탓하는 뉘앙스였죠. 강 씨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어쨌든 요즘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으니 엄마도 조심 좀 해달라고 락했어요. 아들은 일방적으로 며느리 편을 들며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마저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거지? 강 씨는 자신이 평생 교사로서 쌓아온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반드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 강 씨는 문득 생각해냈습니다. 아들의 진명이는 강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말이죠. 강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을 사주면서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아들 명의로 할 생각이었지만 결혼 전 며느리의 행동을 보니 걱정이 되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 명의로 해두고 5년 뒤에 너 명의로 바꿔줄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라. 아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고 이제 곧 5년이 다가오던 차에 이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강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들의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 씨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강 씨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강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이 동네가 지금 한창 뜨고 있잖아요. 아파트 값 엄청 올랐는데 아드님이랑 며느님 참 좋으시겠어요. 강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매물로 내주세요.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아드님 사시는 그 집을요? 갑자기 왜? 아시겠지만 집 명의는 제 명의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아요. 강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에 중개인은 강 씨의 단호함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강 여사님, 알겠습니다. 이 주변이 학군이 좋아서 매물만 좋으면 금방 구매자가 나타날 거예요. 집을 팔기로 결정한 강 씨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영문을 모른 채 들어섰고 아들은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강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 부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을 거야. 오늘은 너희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하려고 불렀다. 곧 집으로 내용증명도 도착할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경악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비우라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어른이 감정적으로 이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을 불러서 쫓겨나듯이 집을 떠나던 그날 나는 너희에 대한 정 모든 걸 다 뗐다.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엄마,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도 이렇게 미안해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오해? 5년 동안 손주를 뼈 빠지게 키워줬더니만 내가 손주 한 번 혼냈다고 경찰까지 불러서 쫓겨났는데 무슨 오해. 그날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뿐이야.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어머님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강 씨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미 늦었다. 그래도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돈 복은 있었나 봐. 나는 전혀 몰랐는데 중개인이 이 동네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집값 상승을 알고 있던 며느리는 절망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요즘 같은 때에 집을 어디서 구해요? 당장 저희 이사 갈 곳도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만 있었어도 굴러 들어올 복을 너희 스스로 발로 찬 거야. 아들도 뒤늦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강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어. 이 집도 이제 너희 집이 아니냐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놓지 못하고 손주를 언급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손주는 생각하셔야죠. 강 씨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만큼 키워줬으면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지. 뭘 더 바라니? 지혜야, 이제는 손주 핑계대도 소용없다. 할 말 다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씨의 단호한 모습에 그들은 절망감을 느꼈죠.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한 달 후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쫓겨나는 와중에도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문 밖을 나서며 강 씨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계약 취소하고 집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강 씨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야. 며느리는 강 씨의 단호한 반응에 인해 돌변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됐어요. 앞으로 손주 얼굴 평생 안 보여줄 거예요. 저희 그냥 연 끊고 살아요. 강 씨는 그 말에 오히려 통쾌하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됐다. 오히려 좋지. 이미 맘도 멀어졌는데 못 멀어진다고 대수냐? 너네나 후회하지 말아라. 마지막 짐을 싸들고 나가는 아들 내외를 보며 강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이 굳게 닫히고 집 안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관계도 끝냈구나. 허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네. 강 씨의 삶은 나날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집은 매매가 완료되었고 재건축 호재로 기대 이상의 큰 돈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그 차익으로 조용하지만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강 씨는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 어울리며 금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친구들과의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젊은 시절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았죠. 최근에는 성인 미술 학원에도 다니면서 숨겨두었던 그림 실력을 갈고 닦는 새로운 취미에 푹 빠졌습니다. 과거 손주들을 돌봐주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며느리의 무리한 요구로 파스를 내내 붙이고 살 일도 이젠 끝났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 억지로 집착하지 않고 미련 없이 놓아버리니 오히려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강 씨는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들 부부의 삶은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서울의 집값 때문에 넓은 전세집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전세를 알아보려 해도 높은 금리와 비싼 전세금의 엄두가 나지 않아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좁은 구축 월세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로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낡은 구축 빌라로 들어오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월세는 비싼데 방도 좁고 바퀴벌레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아들 역시 좋지 않은 환경에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지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잖아. 또 시작이네. 당신은 당신 어머니 편만 들더니 이제 와서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둘은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그들의 언성이 높아지면 옆집에서 좀 조용히 좀 합시다라며 벽을 쾅쾅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서야 싸움은 멎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비로소 자신들의 지난 행동들이 불러온 결과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인플루언서 활동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요즘 왜 이렇게 빈티가 나냐, 표정이 어둡다는 등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심한 스트레스와 현실의 초라함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SNS 활동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백날 운운하던 인터넷에서 배운 육아 정보들은 실제 육아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항상 강 씨가 손주 육아를 전담했기에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혼자 하셨지 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까칠했던 며느리는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의기소침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늘어난 지출과 육아 부담으로 아들이 퇴근 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더 이상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갑게 혀를 찼습니다. 지혜야, 우리도 이제 너희 도와줄 형편이 안 돼. 너희도 좀 알아서 살아. 벼랑 끝에 몰린 아들 부부는 결국 다시 어머니 강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어머님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대로는 못 살겠단 말이에요.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강 씨가 새로 이사 간 경기도 아파트를 찾아갔고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강 씨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목소리가 문 틈새로 흘러나왔습니다. 돌아가렴? 영 끊고 살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러니? 또 애 봐달라고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말을 듣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 편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내랑 싸우기 싫어서 그랬어요. 근데 정작 요즘은 매일 싸워요. 저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강 씨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 없어.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라. 그때 너희가 한 행동처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 창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음을 깨닫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강 씨는 그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도 자식에 대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강 씨는 미술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평생 교사로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줄은 몰랐죠. 전시회장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에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질 줄 몰랐어요. 강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며 눈치를 보던 과거의 자신은 이제 없었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는 여전히 좁은 빌라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생기면서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고 서로를 탓하며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TV에서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면 며느리는 문득 강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특히 시댁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